양해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예. 저희가 준비한 의견 진술을 하기에 앞서서 특검 측의 의견과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 모두에 두목과 행동대장을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마치 두목과 조주폭력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김대우의 경우에 지금 평생 수사 업무에 종사해왔다는 언급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이건 완전히 허위입니다. 김대우가 방첩사령부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수사 업무를 한 거는 지금 수사단장 보직을 받기 전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보안 업무, 방첩 업무, 군사 기밀 업무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 방첩 수사단장 되기 전에 수사실장 보직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수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업무를 하면서도 수사관들과 달리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관리자 직책을 바로 맡게 돼서 전혀 법률 전문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평생 수사 업무에 종사한 법률 전문가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위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이 책임 회피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피고인은 전혀 지금 사실관계 다투지 않고 부하들을 증인으로 다 출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사실을 다 인정하고 지금까지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그 판단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서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사를 요지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진행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인 2024년 12월 3일 평소대로 업무를 마치고 17시 3분경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외국 정보기관 근무자를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만나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그 이후에 안양에 있는 관사에 도착을 하여서 씻고 21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1시 29분경 정성우 1차장이 전화와서 사령관이 피고인을 찾는다고 하며 피고인이 이유를 묻자 정성우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인 12월 2일 밤에 수사가 시작된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억대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서 사령관이 물어볼 것이 있다고 추측을 하면서 부대에서 관용차를 호출하여서 그 차를 타고 사복 차림으로 22시 24분경 사령관 집무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여인영 사령관과 함께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1처장 등이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TV로 중계되는 대통령이 담아온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손짓으로 TV를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대통령 담화문 앞부분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본 지 2, 3분 정도 지난 22시 27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UFS 연습에서나 경험하였던 비상계엄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령되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임무가 부여되면 철저히 수행하라는 간단한 지시를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하면서 22시 35분경 본청에서 나와서 22시 39분경 방첩수사단에 들어갔습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비상소집이 밤늦게 발령되었고 군인들이 비상소집 발령 시 응소 시간은 2시간이므로 자정이 넘을 무렵이나 되어야 수사관들이 수사단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등과 함께 비상계엄 발령 시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 등과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를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사령관이 부른다는 연락을 받고 22시 50분경 본청 상황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조사본부와 경찰청이 협조를 했으니 조사본부 100명, 경찰 100명을 지원받아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14명을 잡아서 수방사 비원벙커로 이송시키라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령관에게 그 사람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사령관은 모른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UFS 연습에서 훈련하였던 계엄사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사령관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방금 전에 명단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모르고 나중에 체포활동하기 전까지는 계엄사령부에서 혐의가 하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2시 55분경 상황실에서 나와 다시 수사단 건물로 갔습니다. 수사단에 도착하여서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사령관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조사본부와 경찰청에 연락을 하여서 합동수사단 구성을 하기 위하여 100명씩 파견을 요청을 하고 지시를 하였는데 구민회가 조사본부에서는 보내줄 수 있는 수사관이 없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10명 정도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보고하여서 피고인은 새벽까지도 합동수사단 구성이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시 30분경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서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첩사 수사관들도 아직 소집되지 않았고 조사본부는 지원할 수사관이 없다고 하며 경찰에서는 10명 정도만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출동을 시킬 수 없다고 보고했는데 사령관은 소집되어 온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우선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체포나 신병 인수 등 행동 여부는 나중에 하달되는 혐의를 보고 판단하고 일단 출동은 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구민회에게 5명 1조씩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순차적으로 출동하는 매 조마다 피고인이 직접 체포하지 말 것, 신병을 인수받아서 수방사로 이송만 하면 됨, 민간인 접촉 금지 등의 지시를 하면서 수사관들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비상겸 상황에서 영장 없이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법무실에 확인하라고 지시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2월 4일 0시 25분경부터 01시 5분경까지 10개 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0시 48분경 현장에 처음 도착한 팀이 경찰도 만날 수 없고 민간인들이 너무 많아서 차 밖으로 나가면 민간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모든 팀에게 국회 외곽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령관이 부하들을 국회 안으로 진입시키라고 수차례 전화로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사령부에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원거리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상부로부터 부대 복귀 지시가 있기 전인 01시 45분경에 부대원들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였고 출동했던 수사관들은 2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01시 16분에서 01시 47분경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박안수 등과 논의를 하다가 04시 26분경이 되어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그 방첩사 부대원들이 국회 부근에 대기한 시간은 1시간 내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죄명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집합법으로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법 주석서에 의하면 내란이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고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 지휘자, 단순 관여자 등으로 처벌된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국헌 논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절차에만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관여한 해당 행위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사람들끼리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내동자로 나누어 법정형의 차이를 두어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런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내란의 내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란을 모의하였고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수사실은 물론이고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나 방첩사가 아닌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과 내란을 모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였거나 내란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특검은 공동정보 의율을 하고 있는데 공동정보 의율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내란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내란에 관여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을 국회 인근으로 보냈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순차로 공모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휘관이 병력 이동 지시에 수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어떻게 공모가 이루어지는지 관하여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화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들과는 아무런 공모관계도 없고 각자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등을 나누어 장악한 데는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1994년 해군장교로 임관하였고 육군인 여인영 사령관은 23년 12월경 방첩사령관으로 보직되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던 방첩수사단은 방첩사령관의 참모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간첩, 군사기밀 등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직할 부대이고 본청에서 직선거리로 260m 정도 떨어진 별도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본청 내에 있는 다른 참모부서와 달리 피고인이 사령관을 접촉하는 빈도는 훨씬 적었습니다. 실제로도 여인영 사령관은 참모인 정성우 1차장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훨씬 전부터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교육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하라는 등 지시를 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교육이나 휴가 취소, 부대 대기 등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여인영 사령관은 당일 오전 본인이 주관하기로 되어 있던 행사들을 참모장 주관으로 변경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민하면서 09시 30분경에는 사령관 집무실에서 정성우에게 머리 아프다고 말을 하고 퇴근 무렵에는 부대에서 대기 중이던 정성우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18시 20분경 사령관 집무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2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확인 그리고 경찰청장 전화번호 확인 등을 지시를 하였고 선관위에서 서버 카피 또는 카피가 안 되면 떼어오라는 지시 등을 함으로써 정성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그날 비상대기하는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기 1시간 전에야 피고인을 찾았고 22시 24분경 사령관 집무실에 갈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를 짐작할 만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단지 임무가 부여되면 철저히 수행하라는 지시만 하여서 피고인은 사령관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당일 17시 3분경 퇴근하여서 외부인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하면서 음주를 한 점, 저녁 식사 후에도 부대로 들어오지 않고 관사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던 점, 22시 29분경 사령관 호출 연락을 받았으나 1시간이나 지난 22시 24분경에 사령관 집무실에 도착한 점, 전투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으로 집무실에 간 점, 피고인이 부하들에게도 전혀 그와 같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저녁에 음주를 하다가 비상소집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부하들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업직상 피고인이 국한문란인 목적으로 폭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 또는 인식은 고사하고 어떠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내란죄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사령관의 지시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부대원들을 출동시켜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사령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부하들을 지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4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단을 즉시 국회로 출동시키라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에 대하여서 방첩사 수사관들도 비상 소집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본부 경찰청으로부터 지원 인력이
오지 않아서 출동을 시킬 수 없다며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관만이라도 소집되어 오는 대로 출동을 시켜라는 지시는 따르면서도 부대원들을 조별로 출동시키면서 절대 체포하지 말고 경찰이나 특전사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수방사로 이송을 하라, 민간인과 접촉하지 말라 등을 지시하였으며, 14명을 체포하라는 사령관이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하지 말고 신병을 인계받으면 이송만 하라고 사령관이 지시와 다른 내용의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습니다. 국회 주변에 도착한 부대원들에게 국회 외곽으로 가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한 점, 법무실의 법적 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에 따라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은 후 지휘계통에 의하여 부대원들이 복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부대원들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내란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그런 의사로 내란 행위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관의 체포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여인영 사령관 등이 내란 행위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에게 부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쟁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간략하게 줄일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헌불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단락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비상계엄 상황에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이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은 당연히 합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의 수단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비상계엄의 선포권자인 대통령,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심의하고 부사하는 국방부 장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접촉하면서 비상계엄을 국헌불란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을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나 장관, 방첩사령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상관들이 국헌불란의 목적을 가지고 헌법상의 비상계엄 제도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당일 밤에서 관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사령관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갔고 방송을 통화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27분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UF 연습에서 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며 방첩사 내부적으로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관이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을 통하여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방송을 끝부분만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담화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을 언급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고 단지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지시만 하고 바로 해산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령관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보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항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들은 내란 범행을 공모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보일 법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경험치상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은 피고인의 행위는 내란 행위 구체적 실행 행위인 폭동에 해당되지 않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조 이후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벌되는 폭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살상, 파괴, 약탈 행위 내지는 이에 준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형법 제87조 제2호의 중요임무 종사죄와 3호의 부하 수행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하 수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것과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중요한 폭동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수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내란 가담 행위는 12월 4일 00시 25분경부터 01시 5분경까지 총 10개 팀 49명의 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수사관들을 출동시키긴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체포하지 말 것, 민간 접촉 금지를 지시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민간인을 상대로 어떠한 물리력 행사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상부 지시 없이 수사관을 복귀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는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에서 계엄 관련 법령에 따라 합동 수사단을 구성해 출동시켰을 뿐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토 참전이나 국헌 분란이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사령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사람이고 여인영 사령관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과 여러 번 접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정성우 1차장이 계획된 교육을 취소하고 부대에서 대기하게 하고 당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성우 1차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관위 위치, 경찰청장 전화번호 확인 등을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정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일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방송이 후반부만 시청하던 중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임무가 부여되면 철저히 수행하라는 간단한 지시만 받았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본청과 수사단 건물을 오가는 수고까지 하였고 명단상 14명이 혐의점을 물어봐도 사령관이 모른다고 하여서 계엄 사법으로만 이해했으며 합동수단 구성훈련 인력 수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관여한 경위, 인식 내용, 행위 태양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김용현, 여인영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김용현, 여인영 등과 동일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등이 간접정보 및 방식으로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하여서 고의 없는 도구 내지 고의 있는 목적 없는 도구로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범에 관해서는 앞서 갔고요. 다음에 가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용할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하는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피고인 역시 위헌인 비상계엄에 근거하여서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정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할 권한, 즉 직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반적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애초에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이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고 의율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피고인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논리적으로 직권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항입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적 합병일자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흡수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란에 수반되는 개별적인 폭동 행위들은 내란 행위의 한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 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체포조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행위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포조를 출동시키는 행위 일체는 내란 행위에 흡수되는 것이지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각각 별죄에 해당하여서 경합범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죄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고 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수명한 행위는 헌법과 법령에 따르는 임무로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이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조치들의 위헌 여부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하고 있고 2024년 12월 3일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는 그로부터 무려 4개월이 지난 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비록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저명한 헌법학자들 견해도 위헌설과 합헌설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국무의 심의가 유일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법기관은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급이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까지는 비상계엄이 엄연히 유효하게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는 비상계엄이 종료된 이후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중 한 명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에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이 위헌인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임의로 조치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은 하급지간인 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하셨는데 정부는 상급부대에서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급부대에서는 상급부대에서 전파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는 아직 유효하게 발령되고 있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이라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하여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범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위시법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상관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군인이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4조는 계엄제도에서 상관이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중형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명령의 수령자는 상관인 명령이 정당성, 적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른 상관의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는 비상계엄이 유효하게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지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출동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부대원들 중 누구도 위법한 계엄으로 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출동을 거부 의사를 밝혔던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권한으로 인정되는 국가 긴급권의 일종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거나 그 비상계엄에 따라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비상계엄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을 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하여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조치한 행위들을 보더라도 그 행위들이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행위와 비교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출동시킨 행위도 비상계엄이 유효한 상황에서 상급 지휘관이 지시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방어적으로 따른 행위이고 그것은 군형법, 군인이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복종한 행위일 뿐입니다. 나아가 공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점,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의 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살피시어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체포하지 말고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만 하라고 축소하여 지시한 점, 부대원들을 국회 인근에서 대기만 시키다가 공식적인 복귀 지시가 상부로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부대원을 복귀시킨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주일 정도 후인 5기입니다. 2024년 12월 10일경 그 정확한 명칭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서 다른 지휘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입을 열려고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참고인석도 아닌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손을 먼저 번쩍 들어서 자발적으로 발언권을 요구하여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 체포 명단과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군복무를 성실하여 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피고인, 예,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군생활 30여 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되자는 말이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뛰쳐나가야 하는 게 군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전쟁에 필요한 군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한 군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곧 국가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많은 군인들과 경찰력들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그것이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항명을 떠나 반역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당시 여인영이 장관님이 불러주셨다며 알려준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었고 합동수사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방첩사 수사관들만이라도 빨리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확히 불법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자니 너무 겁이 나고 이상한 상황이고 명령을 따르자니 항명과 반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자칫 제 부하들이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로 출동을 시키되 절대 직접 체포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 접촉 금지, 단순히 신병을 인계받아 수방사로 이송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송을 지시하면 현장 상황이 종료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1년제 임기제 장군으로 1년 후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은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군인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